2025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5장 사회복지조직의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절은 조직의 구성원리와 구조, 두 번째 절은 조직의 유형과 조직 구조의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강의는 공감 수험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감 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험서 7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근 7년간 출제 영역이 단초랍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은 구조적 요소, 즉 1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은 조직의 운영 기법, 그러니까 2절과 1절을 조금 겹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행렬구조 조직과 위원회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나 조직의 유형은 과거에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 빈도가 조금 줄어서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와 위원회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히려 과거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한 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또 7년간의 출제 분포를 보시면 다른 챕터에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르기까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5장의 경우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19회를 비롯하여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로 다른 챕터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챕터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예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특히나 조직 생활을 하고 뒤늦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5장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나는 대학 정규과정을 마치고 바로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에 몸담아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5장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조직에 몸을 담게 되겠지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직의 맛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공부가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절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험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 수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문 80페이지인데요. 자, 첫 번째 조직의 구성 원리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달리 표현을 해 두었지요. 혹시 중간중간 챕터를 옮겨 다니면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이 왜 이렇게 색깔을 조금 표시를 해 놓았을까 싶으실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아무리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자, 5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바로 이거지요. 자, 조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본이 있습니다. 그 자본으로 기관, 시설, 센터를 하나 설립해야 돼요. 예를 들면 노인 재가복지센터, 노인 주간보호센터, 혹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기관, 재가복지센터 이런 등등의 여러분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부서를 몇 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위계를 몇 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고 그 밑에 두 개의 팀장을 두고 그 팀장님들 밑에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 이런 조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센터장님 밑에 과장이 2명이 있고 그 과장님 밑에 각각 팀장님이 있고 그 팀장님 밑에 직원이 여러 명 있는 이런 조직의 구조를 띠기도 할 겁니다. 그죠? 때로는 그 사이에 이렇게 임시조직과 같은 운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 이런 조직을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위에서 몇 칸을 내려오느냐?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죠? 자, 여기 같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단계를 의미하는 개념이 바로 계층제의 개념입니다. 자, 통솔 범위라고 하는 건
나를 기준으로 옆으로 몇 명 있고 내가 통솔해야 되는 부하 직원이 몇 명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조직에 여기 있는 팀장님이라면 직원 3명을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여기 또 조직의 팀장님이라면 직원을 3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바로 밑에 내가 담당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직원이 몇 명인가 하는 걸 통솔 범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요거는 조직의 특성 혹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계층제와 통솔 범위는 그렇게 개념 차이가 납니다. 자, 수험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여기다가 별표 하겠습니다. 계층제라고 하는 것은 수직입니다. 수직.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의 권한과 죄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조직의 팀원인 내가 출장을 가려고 해요. 근데 나 혼자 출장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출장을 다녀오겠다라는 것을 내부 승인 결재를 받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출장을 가버리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제가 출장을 갑니다. 이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결재 공문을 상신, 업로드합니다. 그럼 나 바로 위에 있는 나의 팀장님이 거기다가 결재란에 사인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과장님께로 올라가고 과장님이 사인을 할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위에 올라가서 센터장님이 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조직에서 일어나는 업무에는 출장만 있나요? 출장, 회의, 예산 처리, 사업 기획안 등등 하루에 결제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평소에 자주 일어나고 최고 관리자까지 승인되지 않더라도 이거는 팀장 수준에서 이거는 과장 수준에서 결제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도 된다라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의 경우에는 센터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사업비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팀장 정결로 하겠다. 외부 회의 참석할 때는 과장까지 사인만 받으면 되게 하겠다. 이런 게 바로 권한의 부여인 것이죠. 그 조직이 얼마나 하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재량이나 권한을 주는지는 전결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조직은 전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최고 관리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겠지요. 자,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줄에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수직적인 업무 지휘 복종 체계를 우리는 조직의 계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4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수직으로 내려온다, 권한과 책임 이런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통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가는 겁니다. 내가 담당해야 되는 직원이 몇 명인가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팀장님 밑에 직원을 한 명 더 충원했어요. 우리 사업의 규모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그럼 나는 이제 담당해야 되는 부하 직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팀장님의 업무는 조금 더 많아졌을 겁니다. 자, 통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번째 줄에 또 별표를 해볼게요. 수평적 분화와 관련이 깊다. 자, 지금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어떤 조직은 팀장님 밑에 직원이 7명, 8명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의 팀장님, 6급 공무원 밑에는 많은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라면 아동사례관리 담당, 청소년 담당, 여성장애인 담당, 노인 맞춤돌봄 담당 이렇게 해서 바로 밑에 직원이 또 여러 명에 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통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수평적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원리는 각각 다르게 구성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를 얼마나 나누었는가, 업무를 얼마나 구분하고 있는가 따라서 분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여성장애인 사례 관리를
한 사람이 다 담당을 했어요. 자, 그러나 여성 안에서도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혹은 빈곤한 저소득 가정의 여성, 이렇게 또 다양할 것이고, 장애의 경우에도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또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의 욕구가 또 다르다 보니까 이 둘을 구분하여 이제는 여성 클라이언트만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장애인 클라이언트만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이렇게 또 분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우리 지역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도 사례관리를 다르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지적 혹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인 사례관리를 하는 선생님, 또는 지체장애인, 심장장애인, 신장장애인 담당하는 선생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주로 담당하는 선생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업무를 각각 따로따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조직은 조직의 규모가 작고 사회복자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여성, 장애인 모두를 사례관리할 것이지만 우리 조직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큰 조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 담당조차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단점이 있겠네요. 80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 줄에 분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그 업무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적,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발달장애만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의 특성, 또 특수교육과의 연계, 행정복지센터와의 시너지 효과, 그런 점에서 깊이 있게 배우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여성 장애인을 모두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라고 한다면 그 특정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점에서 분업을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성은 깊어지지만 또 다른 분야를 모를 수 있다는 단점. 분업의 정도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할지 몰라도 두루두루 잘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직원 구성원 개인의 측면으로 보자면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발달장애인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주로 의사소통에서도 AAC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지체장애인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클라이언트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외부 활동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분업이 너무 이렇게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한 사람이 깊이 있는 업무를 하긴 하지만 늘 똑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해야 돼서 업무에 대한 흥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상실을 또 만회하기 위하여 힐링 프로그램,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조직의 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업이 또 정답은 아니다.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네 번째 조정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니까 우리 조직에 맞지 않네. 조금 수정 보완해야겠다. 예를 들어 너무 계층저해가 심해졌네. 동솔 범위를 넓혀서 수평적 분화 조금 해야겠다. 너무 분업을 많이 했나? 다시 업무를 합쳐야겠다. 이런 걸 우리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사회복지론 공부하시면서 통합성이라는 원리 공부하셨지요? 중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된다.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빠지는 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를 나눴을 때 그러면 언어 장애를 가진 분은 누가 담당을 하냐? 이건 업무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례 관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한계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파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통합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조직의 구성 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그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조직에 맞는 조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조직 유형들이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은 공식 조직입니다.
자,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 조직도입니다. 관장님 밑에 부장님이 있고 그 밑에 과장님이 있고 그 밑에 팀장님이 있고 우리 부설센터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건 모든 조직이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지요. 자,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TF팀이 이루어져 있고 학습 동아리는 어떤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과 어떤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직도에서는 확인이 어렵지요. 자, 그런 점에서 두 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8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다시피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도 내에 있는 가시적, 눈에 보이는 계획적인 구조이다. 그래서 공식 조직이 변경이 되면 홈페이지에 바로 수정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겠지요. 자, 이에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비가시적이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전에 의도를 하거나 계획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느 선생님과 어느 선생님이 친해져 있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둘은 서로가 상보적인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각각이 서로를 보완을 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자, 82페이지에 보시면 공식 조직은 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성, 능률을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또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공식 조직을 명확하게 해놓게 될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조직이고 일부러 목표하에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합리, 감정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공식 조직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30명과 동시에 친해지기보다는 나랑 마음 맞는 3명, 4명과 친해져서 휴가 갈 때 같이 가고 끝나고 술 한잔 하고 싶다 할 때도 이렇게 소규모로 모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보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자, 여기다가 별표를 해 놓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그럼 왜 비공식 조직이 만들어질까?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직장은 물론 일하러 온 곳이죠.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항상 팀장님, 과장님들 여쭙기에는 조심스럽지요.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야? 실습할 때 했잖아. 업무 OT 때 뭐 들었어? 혹시 이런 핀잔이라도 들을까봐 나랑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 혹은 나랑 종교가 같은 선배님, 같은 지역에 살아서 퇴근할 때 같이 가는 선배님 훨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의사소통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대화 나누니까요. 심리정서적으로 만족감, 안정감,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결속력, 응집력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공식 조직이 주는 업무에 대한 긴장감, 스트레스도 거기서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장점이 많지요. 하지만 장점이 많다고 비공식 조직을 너무 활성화해버리면 역기능, 즉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친한 사람끼리 사바사바 곤란하겠지요.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또 우리 조직의 친한 사람들끼리 의견을 너무 모으다 보니까 원래 조직의 목표 달성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친목 단체처럼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조직이 파벌이 조성이 되겠지요. 특정 대학을 졸업한 선생님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면 조직이 하나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지만 비공식 조직이 그렇다고 공식 조직을 대체할 수도 없고 공식 조직이 또 비공식 조직을 대체할 수도 없으니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준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직 조직은 앞서 봤던 계층제랑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잘 잡아야 된다. 라인 줄을 잘 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그래서 개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앞서 봤다시피 위계적인 구조의 권한, 책임 소재 명확하고 빨리 결정이 되고 결제가 이루어졌으면 바로 신속하게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결정권이나 집행권으로 인하여 신속성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구성원 간의 의사결정할 때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갈등이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평적 분화, 즉 수직 조직이라고 한다면 옆에 스텝, 수평적으로 많이 구분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 한 명에게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고 참여 중심이겠지요. 근데 그 수평적으로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면 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될 때 한계가 있겠지요. 또 이렇게 의사가 다 다르다면 이들 간의 갈등, 또 긴장, 이런 어려움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집권과 분권의 차이는 그 권력, 권한이 집 모여 있느냐, 권이 분산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권화 조직은 전결이 없다 그랬지요. 모든 걸 최고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가가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보인다면 그 조직은 건강하게 조직이 운영되겠지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래서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구성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또 분권화 조직은 최고 관리자가 모든 거를 권력을 쥐고 있기보다는 밑에 부장 혹은 과장, 팀장 등에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 민주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의사를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코로나 감염병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기관 일단 휴관해야 됩니까?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그럼 일단 팀장들 회의를 하고 그 결과 모아서 과장한테 전달하고 과장이 다시 부장님께 전달하고 부장님이 다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최고 관리자인 리더가 일단 휴관 조치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신속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직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뚜둥 집권화 조직이 더 적절하고 평소에는 여유롭게 분권화 조직이 맞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83페이지에 이렇게 표로도 정리해 두셨으니까 살펴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절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절은요. 조직의 유형과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장입니다. 조직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은 꼭 사회복지 조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업을 주로 하는 조직, 경영학에서 다루는 조직들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학이나 경찰학에서 다루는 교도소와 같은 조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사회복지 조직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직을 구분한 유형은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복종, 따르느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강제적이지는 않죠. 프로그램 참여하다가 중간에 참여를 중단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강제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에 참여하면 나한테 이득이 있나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돈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상적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혜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클라이언트에게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 서비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범적 조직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사회복지직은 전문 조직인가? 그렇다. 윤리 강령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공부하셨지요? 규범이라는 단어는 항상 전문가, 전문적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우리가 전문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급 국가가 자격증을 주지 않습니까?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는 규범적 조직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클라이언트를 소외시키느냐? 아니요.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내는 유료 클라이언트에게는 칭찬을 하고 무료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배제시키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이해타산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이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그리고 사회복지사 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은 규범적이면서 도덕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권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규범적이다. 클라이언트의 복종이나 관여로 본다면 도덕적이다.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당, 종교단체,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즉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 않죠. 즉 주고받는 게 확실합니다.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당원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아, 예. 그러면 서비스를 드려야죠. 우리 교회에 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유, 그러면 제가 가정방문 가서 목회 상담 해드려야죠.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단체 의결권 할 때 한 표 행사하실 수 있죠. 이게 상호수혜 조직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부상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상부상조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개인과 조직의 관계입니다. 개인과 조직이 상부상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주식회사이고 우리는 상업회사이고 우리는 증권회사, 은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누구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대주주가 되겠죠. 우리 회사의 주식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소유자일 것이고, 상업회사, 은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직의 점장님, 지점장님은 누구냐? 우리 회사의 회장, 사장은 누구냐? 그게 이 조직에서는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조직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아도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을 것이고, 급여도 밑에 하급 직원들보다는 대표이사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보겠죠. 급여 수준이 제일 높겠지요. 근데 우리 비영리 조직은 최고 관리자와 하급 관리자 간의 급여 차이가 영리 조직만큼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지요?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해도 5배, 6배 이상 나는 조직은 드무니까요. 자, 이에 비해서 병원, 사회복지조직은 누구를 위하여 움직이느냐? 예를 들면 가입한 사람한테만 서비스를 주느냐? 혹은 대표에게만 영향력을 돌아가느냐? 아니죠. 자, 우리는 여기에 속합니다. 자,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의 대상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는 것이죠. 자, 병원도 병원에 최초로 방문할 때는 전혀 회원증, 병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환자이지 않습니까? 또 병원도 요즘은 환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아웃리치를 다니죠. 무이촌 진료. 그래서 시골에도 찾아가서 의료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 영구임대 아파트에 의료 버스가 가서 대학병원의 전문의 간호사들이 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자, 거기는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무료로 의술을 펼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우리 여기에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수혜자다.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 조직에 속한다. 기억을 해두십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조직 안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또 따로 존재하죠. 예를 들면 군대라든지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이거는 공공조직입니다. 그래서 공공조직의 특성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사회복조직은 민간조직이 되게 더 많죠. 그래서 분류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서비스 조직에 속한다. 상호수혜 조직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분류 유형은 업무의 통제성입니다. 통제, 얼마나 컨트롤하는가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은 컨트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을지라도요. 자, 첫 번째, 관료 조직은 조직의 운영의 원리는 규정, 규칙이었지요. 그래서 명문화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나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공공조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일선 조직. 자, 여기에다가 별표에 놓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일선 조직. 프런트 라인, 선. 여기서 라인은 선입니다.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에 가면 제일 먼저 접수 데스크에서 어떻게 오셨느냐,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2층 사무실로 보내기도 하고 1층에 가서 노인 일자리 접수하라, 아니면 5층에 경로식당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일선 조직은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가 서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A라는 부서와 B라는 부서가 각각 분절적이지 않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딱딱딱 나눠져 있어서 이거는 5층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1층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2층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상호 독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접수 데스크에서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업무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사례 관리 받으러 오셨어요. 2층 사무실 옆에 상담실 있습니다. 그리로 가시면 돼요. 여가문화 참여하러 오셨다고요. 꼭대기 6층에 강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업무가 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일선 프런트라인 조직, 바로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면적 통제라고 하는 건 컨트롤이 아주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조직에 들어가고 나가고 업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정신병원이죠. 예를 들어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소지품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죠. 여러분이 입원할 때 예를 들면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머니 속에 그 팔찌라든지 이런 거를 지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거로 혹시 자해를 시도할 수도 있고, 혹은 그거로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뭔가 뾰족하다든지 아니면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치료의 목적에 의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내고 입소를 했는데도 통금 시간이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교도소,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교도소를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등급이 나왔으면 시설 입소가 가능하겠지만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왔으면 또 입소가 제한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조직이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전면적 통제 조직. 자, 예를 꼭 기억해 두세요. 교도소, 요양시설, 정신병원, 기숙사, 이런 예문이 나오면 여러분은 컨트롤하는 조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투과성 조직은 투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가고 나오고가 가장 자유로운 자원봉사 조직이죠. 즉 여러분이 자원봉사 하겠다 해서 신청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의 유형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실천 기술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일단 클라이언트를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하센펠드가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실천 기술을 할 것이냐, 유별, 즉 구별한다에 초점을 두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유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것이고, 변화, 더 좋아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소년원으로 갈지, 보호관찰소로 갈지, 치료감호소로 갈지 그 분류를 하죠. 노인 장교양 보험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하지요. 그런 거를 우리는 유별 기술을 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부조, 요양시설에 일단 입소하신 분들은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재보다 더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현재보다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유지 기술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완치, 치료되었다라고도 보진 않죠. 여기는 치료시설이 아니라 돌봄, 요양시설이니까 유지에 초점을 둡니다. 세 번째, 변화 기술을 주로 쓰는 곳은 심리치료센터나 의료기관 등이 되겠지요. 질병의 주요 증상이 사라져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어느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기술의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완전 유별 기술만 쓴다 그러진 않겠지요. 우리는 보호관찰소이기 때문에 분류가 기본이 되지만
그 학생들이 변화해서 이제 재범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둘 거예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구분하는데 제일 많은 기술을 발휘할 겁니다. 우리는 노인 장교양 시설이에요. 그래서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지만 그 와중에도 그 어르신들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변화 기술도 부분적으로 쓸 겁니다. 우리는 심리치료센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심리적인 어려움이 오랫동안 만성화되어 있다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유지 기술도 부분적으로 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문을 줬을 때 이게 유별, 유지, 변화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크게 공부를 안 해두셔도 좋습니다. 자, 조직의 유형은 그 여러 가지 분류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직의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음령 처리되어 있는 부분 있죠?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전통적인 조직은 그냥 부서별로 홍보팀, 기획팀, 제조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조직일 거고요. 두 번째 사업부 조직은 우리가 계열사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대기업 같으면 생명보험을 담당하는 계열사가 있고 건설 담당하는 곳이 있고 증권 담당하는 곳이 있고 전자를 담당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특정 브랜드를 같이 공유하지만 그 계열사 간에는 따로따로 독립재산제,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업부로 이루어진 조직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조직에는 이런 게 두드러지지 않죠. 계열사 있는 복지시설 여러분 못 들어봤으니까요. 자, 세 번째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차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조직에 부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는 사례관리팀이 있고 서비스 제공팀이 있고 지역 조직팀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에 고립사, 고독사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독사, 고립사 제로로 만들어라. 그리고 각 기관별로 TF팀 만들어라.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출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TF팀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 TF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립사 예방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고립사가 의심되는 징후 이런 체크리스트도 개발해야 되고 고립사가 의심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첫인사를 건네는지도 알아야 되고 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립사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런 거는 우리는 매뉴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하죠. 마치 조별 과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사례관리팀에서 1명, 조직팀에서 1명, 서비스 제공팀에서 1명, 이 세 사람과 또 다른 기관에 사례관리자 1명, 조직 1명, 서비스팀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모여서 고립사 예방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례관리팀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고립사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그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되니까 조직화팀도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다시 원래 업무로 복귀를 해서 평소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프로젝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원래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매트릭스 행렬 조직입니다. 행렬은 여러분 엑셀 화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엑셀 창을 열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교차 지점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조직의 직원들이 여러 명이고 부서장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사례관리팀이고 여기가 서비스팀이고 여기가 지역조직팀이에요. 여기는 아동 청소년 담당이고 여기는 여성장애인 담당이고 여기는 노인 담당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팀장님들이 존재합니다. 문영주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속합니다. 문영주가 어떤 일을 할지 예측이 되죠. 문영주는 서비스팀이면서 주로 여성장애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내가 늘 하는 일은 여성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장애인들은 어떤 프로그램 원할까? 그거를 늘 고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서비스 제공 팀장님이 출산 휴가를 가셨어요. 그럼 나는 상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상사가 없으니까 큰일일세. 그만둬야 되나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직도
여성 장애인을 담당하는 상사가 남아있죠. 나는 평소에 2명의 상사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으니 한 명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결원 없다 해도 나는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직속 상사가 부재할 경우에는 나 업무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교재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89페이지에 보시면 기능 부서에 속한 동시에 프로젝트 부서에도 속한다. 즉 서비스 혹은 사례관리, 조직화 등의 기능에도 속하면서 아동, 여성장애인, 노인과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속한다. 둘에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두 개 부서장으로부터 업무 지휘 감독을 받으니까 조금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밑에서 3번째 줄에 안정성,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탄력성, 그죠? 2명 중에 한 사람이 없어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문영주 상사인 이 2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갈등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 문영주는 늘 눈치 보겠지요. 서비스 팀의 팀장님이 영주 씨 이거 내일까지 이거 좀 부탁드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할게요. 하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 여성장애인 담당 선생님이 영주 씨 지금 뭐 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제가 지금 서비스 팀 팀장님이 업무 지시한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요. 영주 씨, 그럼 영주 씨는 누구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명의 상사 간에 갈등이 없고 조화를 이루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담당자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직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긴장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과가 났어요. 그래서 문영주가 아주 그 성과를 많이 내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덕분이죠? 서비스팀 팀장님 덕분일까요? 여성장애인 팀장님 덕분일까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5번째 팀 조직은 현재 사회복지 조직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있죠. 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팀, 지역조직팀, 노인 맞춤 돌봄팀, 아니면 행정지원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90페이지에 보시다시피 팀장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팀들 사이에 결속력이 뛰어난 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팀과 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네트워크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트워크 조직이죠. 네트워크 기술하고 네트워크 조직은 전혀 다릅니다.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팀 조직에 있으면서도 네트워크 할 수 있고 행렬 조직에 있으면서도 네트워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조직은 그 자체가 조직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A라는 업무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조직에 맡기고 그 조직에 돈을 주는 이런 형식이 대표적인 네트워크 조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마케팅만 담당하고 제조, 영업, 판촉, 관리는 전부 제3세계에 맡겨서 인건비를 줄이겠다. 이런 거 다국적 기업들이 운영하는 원리이죠. 하지만 사회복지조직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할 뿐 그 자체가 조직의 목표인 경우는 많지 않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7번도 연계 조직과 연계 기술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계 기술 많이 쓰죠. 서비스 연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조직에서도 연계 기술을 쓸 수 있고 팀 조직에서도 연계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연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직의 운영 목표입니다. 즉 주고 받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덕방 같은 거죠.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를 연결만 해주는 그게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경우에는 식료품, 식자재를 기탁하는 사람과 그 식료품,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장 같은 거지요. 입양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서 입양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과 아이를 입양해서 양육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것. 그 자체가 조직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연계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번의 TF는
앞서 프로젝트 조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어떤 결과물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TF는 우리 조직이 처해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그 고립사를 예방하는 거 있어서도 고립사를 예방해라. 그럼 이런 건 TF가 될 수 있죠. 고립사 예방이라는 이제 고립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F라고 하는 것은 임시 조직, 태스크포스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원래 어원은 군사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있는 정규 부서가 아니라 임시로 특정 목적으로 인하여 임시로 편성한 조직이다. 이름하여 특수집단 임시특별팀. 임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원래 조직으로 돌아간다. 제가 92페이지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사회적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감염병 시대에. 그러면 매뉴얼 만들었으니까 이건 프로젝트 조직에 가깝죠. 근데 우리는 민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관에 불만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서를 계속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거는 프로젝트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문제 해결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째 현대조직 운영기법은 10년 전까지 많이 출제되다가 최근에 출제가 좀 안 됐는데요. 또 출제가 20회 시험에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제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92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거, 스트럭처, 구조를 다시 만들겠다. 즉 부서 통폐합하겠다라는 겁니다. 구조 조정. 자, 두 번째,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 즉 기술, 프로세스, 과정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업무 시간이 10시간에 걸렸다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3시간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 이런 게 리엔지니어링. 자, 벤치마킹은 다른 잘하는 곳을 모방해서 따라하면서 우리 조직이 향상,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거. 아웃소싱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조직에 맡기는 네트워크 하는 것처럼 아웃소싱. 마지막으로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리 조직에서의 성과는 재무적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영업이익이 얼마냐, 매출이 얼마냐. 하지만 비재무적 관점도 중요하다. 즉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구성원들은 성장하고 있느냐. 이래서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균형 있게 평가한다라고 해서 균형 성과표 BS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제목 정도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조직 구조의 설계입니다. 우리가 앞서 너무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조직을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조직의 직무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운영주 직원이 업무 A라는 업무 하나만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A, B, C 3개 정도를 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매너리즘에서는 벗어나겠죠. 근데 너무 새로운 일을 하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 운영주가 A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A 프라임들을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A의 업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례 관리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해서 동중심으로 업무를 한번 해봐. 그러면 업무의 양이 늘어난 거니 이건 직무 확대가 될 거예요. 사례 관리를 맡고 있는 운영주에게 사례 관리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볼래? 혹은 사례 관리 서식지를 새롭게 한번 수정해 볼래? 이런 거는 직무 충실입니다. 하나의 업무를 깊이 있게 하느냐, 여러 개의 업무를 양으로 늘리느냐.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첫 글자만 따서 확충이 되는 겁니다. 자, 직무를 세분화한다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눌수록 분화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단점들이 발생합니다. 너무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기도 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길러지긴 하지만 다른 업무를 잘 모르는 측면들도 있죠. 그래서 직무 세분화가 갖는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제일 좋은,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은 사례 관리인 거죠.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해 두시면 이제 됩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은 그럼 어떤 식으로 부서를 나누느냐?
조직에 따라 다르는데요. 단순히 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영주 팀장이 부하 직원이 3명이네. 그럼 김영주 팀장님도 3명.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시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영주는 오전 근무, 김영주는 오후 근무, 혹은 누구는 주중 근무, 누구는 야간 근무 이렇게 시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번째 기능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이니까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조직, 행정지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신동도 동쪽에 있는 대신동과 서쪽에 있는 대신동이 있는데 동대신동은 김영주가, 서대신동은 문영주가 이런 식으로 지리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서비스 기준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단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서를 나누기도 하고요. 6번째는 고객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절대 빈곤층에 놓여 있는 분들, 이렇게 저소득층도 있겠지만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학대, 방임이라고 하는 특정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를 나누는 방식도 있습니다. 즉 생애 주기별로 나누기도 하고 분야, 정신건강, 학교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니까요. 자, 7번째는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했는가입니다. 즉 어떤 분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유료로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유료 클라이언트, 무료 클라이언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 조직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사회와 위원회의 차이인데요. 아마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하시다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우리가 이사회를 둬야 되고 위원회가 있다라는 거를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둘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정책 결정 기구. 그러니까 직원을 뽑을지 말지, 내년도 사업 예산은 얼마로 할지 최종 도장을 꽝꽝꽝 찍는 곳이에요. 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전문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을 서포트,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좀 더 투명하게 뽑고 싶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교수님들이 면접을 보게끔 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또 운영위원회도 둡니다. 우리 복지관이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 대표, 학계 대표, 공무원 대표, 지역 주민 대표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들의 자문을 좀 얻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전문성을 좀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 자, 둘의 차이점 좀 공부를 해둘까요? 보시면 97페이지에 이사회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행정 책임자가 꼭 참석을 하겠지요. 행정 책임자 없이 회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사회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최고 관리자는 참석할지 몰라도 직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세 번째, 이사회의 구성원의 수는 위원회의 수보다 좀 적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어야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니까요. 네 번째, 이사회에는 위원회에 비하여 수혜자인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클라이언트는 운영위원으로 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한다 그랬지요. 자, 5번째, 이사회가 위원회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결정을 하는 곳이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크겠네요. 자, 6번째, 이사회는 정책을 수립 결정하고 위원회는 건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역할이 조금 다르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둘은 사회복지조직에 다 있습니다. 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6페이지에 보시면 이사회 관련해서 동그라미 땡땡땡 있지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민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사를 둬야 된다. 이사를 몇 명을 둘지 임기를 몇 년으로 할지는 법인 정관에 명문화 시켜놔야 된다. 특히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7명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또 이를 투명하게 감사할 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한다. 그렇지만 친척이라든지 혹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비합리적 의사결정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특성입니다. 이에 비해서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이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늘 있어야 되는 직원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래서 상임으로 둘 수도 있고 비상임으로 둘 수도 있어요. 즉 정기적으로 매달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회와 위원회의 구분이 되니 조직에서 이 둘을 적절하게 운용을 하면서 조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시면 됩니다. 자, 5장의 내용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조직 생활 해보지 않으면 생소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공부 감 잡았다. 공감 수험서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6장 사회복지 조직의 기획과 의사결정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